자, 우리가 읽고 있었던 책은 그 스탈린이 지은 레닌의 레닌주의의 기초라는 글인데요. 이건 1924년에 썼고 1926년에 스탈린이 또 하나의 책을 썼죠. 마찬가지 레닌주의에 관해서 레닌주의의 제 문제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 두 글은 서로 연결된 글이고 해서 아마 함께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 레닌주의의 기초라는 책은 전체로 보면 한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일반적인 좀 개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레닌주의의 핵심적인 원칙이 뭐냐라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스탈린이 당시 자기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트로츠키라든가 또는 지노비에프 이런 사람들을 비판한 거죠. 그래서 사실 핵심은 1절에서 3절에 해당됩니다만은 스탈린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 책은 동시에 이제 레닌주의의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소개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마지막 7절인가 8절까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4절, 5절, 6절, 이거는 이제 레닌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그 프로독재 개념, 또 농업 문제, 그리고 민족 이론을 다루고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 문제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 좀 실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때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같이 좀 이론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대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4절, 5절, 6절 레닌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 문제들을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기억 또는 이제 상기해보고 나가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이제 레닌주의가 도대체 뭐냐? 라는 이제 그런 글을 쓰면서 스탈린은 이 레닌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로 보면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레닌주의는 이제 이론적으로 굉장히 이론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자생성,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길을 알아서 나가게 될 거다라는 그런 주장, 맨셰비키의 주장인데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요. 먼저 우리가 이론적으로 명확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혹 실패하더라도 어떤 점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이론을 내세워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을 강조한다는 게 이제 레닌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인데요. 그 점은 우리가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레닌주의의 특징에 관해서 이제 스탈린은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자기의 정적이자 논적이죠. 와 싸우기 위해서 쓴 글인데 트로츠키하고 지노비에프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레닌주의의 핵심이 뭐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두 가지 주장을 했죠. 하나는 레닌주의의 이제 규정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국주의 시대 때 등장한 막스주의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죠. 반면 이제 그 지노비에프도 그렇고 트로츠키도 그런데 레닌주의는 러시아와 같은 특수한 조건 하에서 등장한 막스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로츠키나 지노비에프는 러시아의 특수성을 강조한 셈이죠.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서구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죠. 반면 이제 스탈린은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러시아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유럽 또 이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갔으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막부주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성을 강조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레닌주의의 이제 핵심이 뭐냐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당시 다른 사람들은 레닌주의의 특징은 이제 핵심은 농민 문제에 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을 이제 결합시키려는 그런 시도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역시 러시아와 같은 특수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제 스탈린이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레닌주의 핵심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국가 정치적 문제, 이게 레닌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레닌주의의 어떤 일반성을 강조하는 농업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서구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특수성이 강조되는 데 반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성이 강조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가지가 사실 이 전체 글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스탈린은 이제 모든 이론적 문제들을 민족 문제도 그렇고 농업 문제도 그렇고 전부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으로부터 끌어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1장에서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사실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이제 기초해서 쓴 거죠. 상당히 이 스탈린은 전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레닌처럼 좀 화려하고 뭐랄까요 전투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뭐랄까 좀 평이하고 잘 정리하는 그런 스타일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쉽고요. 아주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어서 사실 읽기가 좀 좋은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제국주의 이론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아까도 했던 것처럼 맨셰비키와 같은 사람들은 자생성을 강조하는데 소위 What is freedom? 뭐죠? 무엇을 해야 하는 글에서 레닌이 강조한 측면이죠. 자생적으로는 되지 않고 오히려 이론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세워야 된다라는 혁명적 이론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점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2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게요. 이제 3절이 말하자면은 스탈린이 자기의 입장을, 이제 정치적 입장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제시했는데요. 소위 이제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을 이제 비판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글에 스탈린을 볼 때는 3절이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 논쟁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있어서 스탈린이 왜곡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논쟁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단계적으로 전개된다는 거죠. 맨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부르주아 혁명이고요. 그러니까 그 주요 과제는 뭐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주요 과제는 무엇보다도 토지 혁명이죠. 토지 문명이고 또 산업, 주요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기간 산업 같은 것은 이제 국유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일단 일어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부르주아 혁명,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제도나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르주아 혁명을 부르주아가 주도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프롤레타리아가 주도를 하고요. 농민이
동맹을 맺어서 함께 진행시켜 나가는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혁명 자체의 목표는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부르주아 혁명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사회주의 혁명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가장 일단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면은 처음에는 농민과 프롤레타리아 같이 협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 산업은 국유화하지만은 농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소소유재, 토지 분배가 일어나니까요. 소소유재 기체하고 있는데요. 이 농업에 있어서 소소유재를 집단화시켜서 사회주의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항상 이제 농업의 집단화가 일어나면은,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됐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말하자면은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농업의 집단화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공업에 있어서도 소소유재가 이제 폐지되는 돼요. 이런 측면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농업의 집단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제 주도가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농민과 대립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단계가 뭔가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혁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기, 위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극복해서 사회주의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단계,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세 단계에서 일어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레닌이 이런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유럽의 사회주의 혁명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일어난다. 러시아에서의 혁명만으로는 안 되고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연관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구분이 됐던 거죠. 트로츠키 같은 사람은 심지어 부르주아 혁명조차도 계속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부르주아 혁명을 곧바로 유럽 혁명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의 부르주아 혁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유럽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트로츠키가 주장을 했던 거고요. 지노비에프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러시아에서 부르주아 혁명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농업을 집단화시키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럽 제국가들의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스탈린은 이 두 가지 주장을 다 비판하고 아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 단계까지는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러시아에서 농업 집단화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는 여전히 유럽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었고요. 쉽게 말하자면 스탈린은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라는 그런 얘기. 우리가 혁명을 했는데 스탈린 얘기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혁명을 했는데 지금 당장 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유럽의 혁명이 지금 당장 안 일어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아마 대체로 32년 정도까지는 유럽 혁명이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를 했는데요. 32년에 독일이 이제 나치가 등장하게 되자 권력을 잡게 되자 유럽 혁명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유럽 혁명이 당장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혁명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면 끝까지 우리는 버텨야 될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나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주장을 통해서 영구혁명론과 이제 연관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졌고, 스탈린이 자기의 입장을 이제 여기 이 글을 통해서 제시했던 거죠. 자, 이까지가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레닌주의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이론, 프로독재 이론, 그리고 민족 이론, 농업 이론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사실 광범위한 문제이고 또 시간이 오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에 맞춰서 가능한 한 핵심적인 얘기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뭐, 이 스탈린이 아마 이걸 쓸 당시에는 이런 이론이 확고히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새롭고 또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이제 레닌주의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서 레닌주의를 아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듯이 사회주의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고요. 또 그것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탈린도 그렇습니다만은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스탈린은 이 세 가지 점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나누어서 소개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사회주의 혁명이 이미 일어나서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했다면은 더 이상 이런 독재, 뭐 혁명 이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혁명 이런 것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맨 첫 번째 스탈린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노트에 보면은 지금 공유한 부분이 어디가 있죠? 공유 중지를 했나? 네. 자. 예. 자, 여기 보면은, 타도된 착취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착취 계급은 타도됐는데, 타도된 이후에도 착취 계급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이론가 그람시와 같은 사람이 주로 강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람시 같은 사람이 권력을 소위 기습적으로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타도 계급은 절대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타도 계급의 힘은 소위 정치 권력이 아니라 시민사회 속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이 시민사회를 통해서 이 권력을 다시 또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람시가 시민사회 권력 자체를 기습적으로 획득하는 것보다도 시민사회의 권력, 시민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착취자들의 어떤 권력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소위 제시했던 개념이 진지전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착취자들의 계급, 권력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진지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라든가 뭐 문화운동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됐었죠. 이런 주장이 사실 비슷한 동일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 착취 계급이 타도된 이후에도 착취 계급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그 주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탈린은 이 착취자가 가지고 있는 이 힘, 타도된 이후에도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국제적 자본의 힘이다라는 거죠. 자본은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러시아의 자본가들이 사도했다고 하더라도 이 국제적으로 연결된 자본가들의 힘이 이제 거꾸로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국제적 자본의 힘,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이나 동산이나 특히 연고 강대, 조직 기질, 관리자 기질, 관리 기법 등등에 관한 착취자들은 상당한 지식과 가지고 있고요. 고등교육을 갖고 있으며 주변에 고급 전문가가 포진해서 더군다나 전쟁 기술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다. 지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전히 상당한 지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특히 스탈린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싸우면은 싸울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외부적인 힘이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실 세 번째 힘입니다. 내부적으로 사회주를 붕괴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자면은 소생산자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소생산자들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소소유제가 살아있는 한에 있어서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농업에 있어서 분홍이 출현하게 되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도시 산업에 있어서 출현할 겁니다. 특히 이들은 혁명 시기의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막대한 물질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생산자의 힘은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생산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스탈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소생산은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를 계속해서 매일, 매시간 자생적으로 거대한 규모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착취자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힘, 외부적인 힘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소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힘에 관해서 스탈린이 또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들은 축적될 수도 없고 분쇄될 수도 없으므로 함께 조화로돼 조화입니다. 조화. 조화롭게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이고 신중한 조직적 작업을 통해서 개조되고 재교육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소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자, 이 프로 독재 이론에 관해서 스탈린이 첫 번째 절에서 강조했던 점은 제가 볼 땐 바로 요 지점인 것 같아요. 타도된 착취자가 아직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이고요. 자, 두 번째 절에서 이제 스탈린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독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폭력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심지어 법을 넘어서는 힘이기도 합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하에서 법치 하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법과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면서 이렇게 폭력과 또는 법치를 넘어서는 그런 독재조차도 독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좀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사실 이 지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회주의는 독재 체제다라는 이런 등식이 서구 사회에서 성립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들었던 게, 이 마르크스가 한 얘기입니다만은, 파리 꽃면을 이제 분석하면서 마르크스가 한탄한 측면이 있죠. 당시 파리 은행에는 많은 돈이 있었는데요. 자본이 있었는데요. 당시 파리 꽃면 지도자들이 이걸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이 돈이 결국 저 지배자, 저쪽 베르사유 정부죠. 부르주아 정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돈으로 많은 대포를 사가지고 결국은 파리 꽃면이 무너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가 굉장히 한탄했는데요. 당시 파리 꽃민의 지도자들이 몰수하지 않았던 것은 소위 부르주아의 법의식, 그죠? 남의 돈을 함부로 빼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적, 그런 법적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프로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하면서 마르크스가 한탄을 했는데요. 바로 그런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프로레타리아 독자라고 할 때 이건 사실은 개념 자체가 도덕과 법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고요. 심지어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너무 강조되다 싶으면은 그야말로 공포 정치가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너무 도덕적 의식이나 법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필요한 행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도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 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도덕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부자적인 도덕이 뭐고 우리가 새롭게 지향할 수 있는 프로레타리아 또는 사회주의에 있어서 도덕은 뭐냐라는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이 프로레타리아 독재 개념을 스탈린이 어떻게 정의했는가 그것만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 경우 법에 의해 제약되지 않으며 무력에 기반한 지배이고 노동하는 대중의 공감을 향유하는 지배다. 무력에 기반한 지배다. 법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또 비슷한 예를 이런 예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농업 문제를 얘기할 때도 나옵니다만은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당시 임시정부에 대해서 농민들이 토지 분배를 요구했죠. 그렇게 하니까 임시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재헌의가 세워져서 토지 분배에 관한 법적인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는 우리가 미룰 수밖에 없다, 토지 분배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농민들은 언제까지 그럼 기다리라는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 행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법 자체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이고요. 이런 법을 넘어서는 행동에 대해서 당시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뭐 사회민주주의 맨셰비키라든가 또는 케렌스키 같은 사회혁명당 사람들은 이거는 불법이고 뭐 폭도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규정을 하면서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반면 이제 레닌은 농민들에게 오히려 직접적인 행동을 강조했던 거죠. 몰수하라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과 이런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법을 다 폐기할 수 있느냐? 아까도 했던 것처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결국 사회주의 도덕의 문제, 사회주의 법의 문제, 부르주아 도덕과 부르주아 법과 구별되는 고유한 사회주의 도덕과 법이 무엇이겠느냐라는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과거에 많은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좀 정리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점 이제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을 놓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프로 독재라고 하는 것은 에는 그냥 폭력만 행사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프로 독재도 하나의 고유한 제도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프롤레타리아 고유한 제도적 형식이 말하자면은 사회주의 국가의 형식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회주의 국가 형식,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고유한 형식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레닌이 국가혁명에서 아주 많은 분석을 했죠. 그래서 소위 국가는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는 거다. 그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고유한 형식을 이제 얘기했는데요. 이제 사회민주주의죠. 그게 바로. 자, 그런데 이 국가혁명에서도 아직 분명하게 그러면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형식이 뭐냐?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형식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전에 1870년대에 일어났던 이제 파리 꼼뮌에서 등장했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얘기를, 거기에 이제 교훈을 얻어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얘기하고는 있죠. 첫째는 관료제의 폐지죠. 관료제 폐지고 자치제를 이제 강조한 거죠. 관료제 폐지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대체로 이제 파리 꼼뮌 이제 그런 이제 파리 꼼면서에 나온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끌어내서 거기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레닌이 얘기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 형식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탈린이 와서 사실은 바로 이 글에서 이런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형식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소위 소비에트 제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석할 필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서 국가 형태로서 소비에트. 왜 소비에트인가? 스탈린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포괄적인 대중 조직이며, 글자가 잘못됐네요. 조직이며, 노동자, 농민, 병사와 수병을 결합시키는 유일한 대중 조직이다. 여기서는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가 가능하다. 둘째, 가장 강력한 기관이며 대중의 직접적인 조직이다. 대중의 전의가 지도하며 민족을 넘어서 대중이 결합하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의 지속적 연대와 제휴의 장이며 입법과 행정을 단일한 국가 조직으로 결합했으며 지역적 선거구를 산업 단위 고장이 아니라 공장입니다. 공장 그리고 제작소로 대체했고 군대를 인민이 지배하면서 부르주아 관료와 사법기구를 분쇄하고 대중조직을 국가 행정에 행정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비에트라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 형식으로 제시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내용들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죠.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전이? 네? 전이요? 네, 대개모니. 전이. 네? 일단 소비에트라고 하는 게 어떤 제도인가는 짐작이 가나요?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말 자체는 평의회란 말이죠. 평의회.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자면 이 소비에트가 어떤 걸까요? 지역의회. 네? 지역의회 아니에요. 지방의회 아니에요. 지방을 위한 조직? 지방의회,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치를 시켜본다는. 지방에도 물론 소비에트가 있죠. 그러나 중앙에도 소비에트가 있습니다. 국회. 국회요? 네? 국회와 같은 건가요? 국회와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국회 같은 것은 전형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제도이죠. 레닌이 이런 파괴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 국회 같은 제도예요. 그러면은 레닌이 사실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소비에트를 이제 국가 형식으로 봤던 거, 그 이유가 이제 북해는 아니죠, 그죠? 이 소비에트라고 한 게 뭐가 소비에트?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소비에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제가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책에도 보면은 이 소비에트 제도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지 않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소비에트 제도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중총궐기 본부 같은 그런 겁니다. 민중총궐기 같은 본부. 그죠? 각 단체마다 각 그 단체는 뭐죠? 뭐 노동자 단체도 있을 거고, 그죠? 농민 단체도 있을 거고요. 각 단체마다 일종의 단체도 어떻게 다 기본적으로 평의회라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각 단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소위 민중총궐기 본부와 같은 그런 거죠. 이거를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레닌식으로 얘기하면은 촛불, 우리가 얼마 전에 촛불 혁명이 일어날 때 이 촛불을 지도했던 민중총궐기 본부가 있었는데요. 그 총궐기 본부가 국가 제도 자체다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얼마나 혁명적인 그런 주장이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민중총궐기 본부가 한 번도 자기가 권력기구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레닌이 그런 민중총궐기 본부 같은데 이제 권력을 부여하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사회주의 국가는 소비에트 국가라는 형식을 취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대중 조직. 대중적인 조직이고요. 그죠? 대중적인 계급적이고 또는 그 사회적인 그런 조직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조직체는 여러분 민중총궐기 본부에서 활동해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죠. 각각의 위원회가 나름대로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직접 처리를 하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다른 외부 관료들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처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소위 자치조직인 셈이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항상 의회를 통해서 법이나 목적만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실제 힘은 관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없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회민주주의 또는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관료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여자, 그죠? 민중 자신이 직접 행동을 하는, 그런 행정을 처리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치적인 그런 조직이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치조직이라는 것. 또 한 가지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아까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은 소위 단체연합회라고 얘기해 또는 계급적 사회적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주아 의회 민주주의는 어떤가요? 의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계급적 사회적 조직입니까? 의회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선거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지역이죠. 뭐 구로구 대표, 부산 대표, 항상 지역 대표이고요. 이 지역 대표가 어떤 어떤 사회 집단에서 나는지, 어떤 계급에서 나는지는 전혀 불문이죠. 그러나
소비에트 같은 경우에는 조직 자체가 사회적 계급적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표자를 최종적으로 뽑을 때 어떻게 뽑나요? 각각의 조직마다, 그죠? 자기가 대변하고 있는 사회 집단의 비율에 따라서 대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우리가 뭐라 하겠냐면은 스탈린이 방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역적 선거구를 산업 단위, 공장, 제작소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사회민주주의,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르주아 의회 민주주의는 지역적 단위이고요. 반면 소비에트 민주주의는 사회적 계급적 조직이다 하는 거죠. 사실 서구 역사에서 보면은 중세에서도 꼰면이라는 게 있었죠. 도시 자치 조직을 우리가 꼰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꼰면이즘 공산주의란 말이 유래한 것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중세 도시 자치 조직이 바로 꼰면이기 때문인지 그런데요. 이 중세 도시 자치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중세 도시 자치 조직은 기본적으로 조합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속공조합,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하여튼 각각의 노동자 계급 조합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전형적으로 중세 자치 조직인 셈이죠. 그래서 꼬뮤니즘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이렇게 사회적 계급적 조직이기 때문에 저 거슬러 올라가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와 닮지 않고 오히려 중세 꼬뮌의 자치 조직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제 이 제도를 이끌어서 꼬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레닌이 또는 이제 스탈린이 부르주아 의회 민주주의 기본적인 특징인 지역적 선거구제를 채택하지 않고 바로 이런 사회 계급적인 조직 체제를 취했겠느냐라는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제단위 기관, 네? 경제적인 뭐라고 표현? 계급적인 걸 강조하겠어. 전국적인 거? 아니 계급을 강조. 근데 왜 계급을 그렇게 이 지역적인 그 선거를 하면은 계급은 불가능합니까? 다 개별화된 개인으로 이렇게 참가하게 된다고 지역으로 하면. 그렇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특징이 그겁니다. 지역으로 가면은 각각 개인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이런 개인으로 흩어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 누구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되나요? 가장 잘 알려진 명망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존 정당이 우리나라에서도 잘 보듯이 끊임없이 명망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최고봉은 영화 배우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레이건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레이건이 영화 배우가 대통령이 되는데요. 네, 반면 이제 계급적 조직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급적 조직으로 되면은 각각의 지역 계급적인 조직, 예를 들어 공장에서 우리 대표를 뽑는다. 그러면은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나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노동자들이 별로 선전을 하지 않았어도 자기의 대표를 바로 뽑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똑같은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변해서 인민을 대변하는 그런 체제이니까요.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다르죠.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각각의 지역을 대변하다 보니까 주로 부르주아 출신, 명망가들 출신이 의회에 당선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사람은 다르지만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부르주아 독재가 가능하게 됐던 거죠. 계속 부르주아 출신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정책 지배가 계속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당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에트 제도식으로 하면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사실 앞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얘기할 때 폭력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폭력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인 지배는 결국 유지될 수 없고요. 항상 어떤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폭력 없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체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자발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제 레닌이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자, 이 점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소비에트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주 이런 얘기를 옛날에 우리 80년대 그런 얘기 많이 재헌의회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재헌의회파. 재헌의회를 소집해서 법을 만들고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국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죠?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대체로 그런 식으로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은 임시정부였었습니다. 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소위 재헌의회를 소집하는 거죠. 전국적인 재헌의회를 소집해서 법을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선거를 하죠. 그래서 입법의회 선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권력을 마침내 창출해 나가는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임시정부, 재헌의회, 입법의회. 프랑스 혁명이 그랬고요. 대부분의 이제 민주주의 혁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닌이 소비에트가 이미 형성됐을 때 이것은 자발적으로 형성됐는데 자발적으로 형성된 이 소비에트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곧바로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면은 바로 이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권력을 소비에트로 넘겨라라는 얘기. 대중의 자발적인 조직이다. 대중이 민주적으로 만든 자발적인 조직이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왜 소비에트인가? 스탈린이 여기서 잘 얘기했듯이 세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대중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인민의 자치조직이다. 관료가 아니라 인민이 직접 행동하는 자치조직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소위 사회적 계급적 조직이다. 그래서 중세 권면을 이어받은 그런 제도고 이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권력을 재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측면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가 따로 있나요? 사법부 따로 없습니다. 그죠?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회 중심제이죠. 의회 독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뭐 입법위원회가 의회고요. 그죠? 사법위원회가 사법부죠. 군사위원회가 군대고요. 그죠? 경찰위원회가 내무위원회가 경찰이고 이렇습니다. 그죠? 각각의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역시 자치를 강조한다는 그런 측면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도의 기본 형식은 꼭 부르주아 사회주의만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제도도 한때 이런 형식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로크식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삼권이 분립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삼권 분립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나요? 삼권 분립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예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은 일종의 각 계급의 타협체제인 셈이죠. 특히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귀족들이 담당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법부는 주로 누가 담당합니까?
엘리트 출신들이고요, 그죠? 그 엘리트들은 다 지배계급 출신,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계급 타협적인 체제인 셈이고, 계급 타협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 혁명적인 행위를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 상권 분립 체제 반대하면서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들은 어떤 제도를 취했나요? 바로 이 의회 중심, 의회 독재 체제를 취했죠. 자코뱅이 바로 내무위원회, 뭐 사법위원회, 경찰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의회 산하에 모든 정치를 실시했던 거죠. 그래서 의회 중심주의다, 의회 독재 체제다라는 점도 이제 아까 설명에서 빼먹습니다만은 이 소비에트 제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근데 이 특징은 이 부르주아 혁명 때도 특히 자코뱅들이 사용했던 실시했던 그런 제도 특징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프로독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왜 프로독재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독재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법을 넘어선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비에트 제도라는 특징, 프로독재의 기본적인 형식은 소비에트라는 형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해서 많이 생략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거꾸로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는데 중요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소비에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트 체제를 취하고 있지 않죠. 어떤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인민민주주의 제도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민민주주의는 소비에트 제도의 특징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특징을 어떤 결합하려는 그런 시도에서 나온 거라 볼 수 있는데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은 소비에트 제도를 계속적으로 실현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의 한계점 때문에 무너지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소비에트 제도라고 하는 것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질문 있나요? 이 예. 소비에트 제도의 한계가 그럼 어떤 건지 궁금한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소비에트 제도는 공장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꽂는 단위죠. 꽂는 단위.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도 이 꼽면이 대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전히 소소유자, 도시에 이제 소소유자들이 남아 있었고요. 또 많은 지식인들은 이 지식인들 가운데는 이런 꼽면에 속하지 않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했던 거죠. 지식인 그리고 소소유자를 대변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식인 소소유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문화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경우에는 프롤레타리아 이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만은 농촌의 소소유자, 도시의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나중에 그것들이 커져서 결국은 특히 도시 뿌띠부르자 도시의 지식인들, 대학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60년대 이후에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1930년대 소비에트 제도를 폐지하고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전환하거든요. 소위 마오가 신민주주의론을 제시했던 게 이제 30년대 말인데요. 그 시기에 인민민주주의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이 인민민주주의로 전환을 할 때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 이전에는 사실 소비에트 제도였었습니다. 유격부의 소비에트 제도를 세웠거든요. 저희 뭡니까? 정강산 소비에트 지구이죠. 소비에트라는 제도를 취했는데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결국은 인민민주주의로 전환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당시는 이제 소위 민족 부르주아들을 대변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제국주의 하에서는 민족 부르주아와 함께 제국주의에 투쟁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소비에트 제도는 민족 부르주아들, 지주 계층이죠. 민족 지주들.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상당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위기에 처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뭐 촛불혁명 공부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소비에트의 예가 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 이제 좀 이렇게 혁명이 이렇게 이제 큰 이제 뭐랄까 대규모 이제 투쟁이 일어나 그러면 꼭 그 노동자 계급이 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냥 이렇게 자생적인 어떤 집행부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정부 이제 뭐랄까 부주와 정부에게 넘겨주는 그런 꼴이 되버려가지고 소위 제야 세력이 있죠. 네, 아니 제야 세력이라고 하여튼 뭐 그 대부분이 네. 제야 세력이죠. 그런 소위 한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과거부터 제야 세력의 전통이 있어서 그런데, 그 제야 세력이 대부분 사실은 민주당 조직인 셈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항상 민주당의 주도권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 제야 세력이 점차 많은 제야 세력들이 이제 민주당 자체 내로 이제 흡수되어 버렸고요. 지금은 거의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소수, 이제 마지막 집단인데요. 이제 그 집단까지 이제 사라지게 되면 제야 세력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는 사회 계급적인 차원에서 이런 총궐기본부가 중심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제야 세력을 도와주는 집단들이 커서 그래요. 아직까지는 종교 집단들이 있죠. 종교. 또 그거 말고 이제 특히 이제 종교 집단인 셈이죠. 종교 집단이 이제 크고, 그래서 그런 전통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집단 전부 다 사실은 민주당 지지 세력들입니다. 촛불혁명, 지난번 박근혜 추방하는 그 촛불혁명도 그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했죠. 지금 또 제가 토요일 날 시내에 나가보면은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 이제 소위 그쪽 사람들이고, 마지막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 이후, 그 세대 이후로는 아마 그런 제야세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자기 나름대로 한계를 느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회적인 이제 대표성이 상실되니까요. 이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보완적인 제도를 취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소위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례대표가 소위 기존 정당이 이제 돈을 선거 자금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 완전히 껍데기가 됐습니다만은, 이 비례대표제를 잘 이용하면은 계급 대표제를 계급적인 대표를 이제 더 끌어들일 수 있고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한계도 상당한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도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고요. 우리가 양자를 잘 이제 결합해서 배치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 문제입니다. 농민 문제와 그 민족 문제, 다음 절이 민족 문제인데요. 사실은 농민 문제와 민족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가장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부분이 민족 문제입니다. 민족 문제. 스탈린은 임시정부, 소위 소비에트 최초 정부에서 민족 문제 담당 인민위원이었었거든요. 스탈린은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행동주의적인 실천가 유형에 가깝고요. 뭐 트로츠키나 레닌처럼 이론가 화려한 좀 독설을 뿜어내는 그런 이론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실전적인 행동가였는데, 스탈린은 몇 번이나 체포되고도 시베리아 유학을 가고 다시 탈출하는 상당히 좀 괴력을 지닌 그런 운동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민족 문제를 이제 핵심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스탈린의 민족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농업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하게, 핵심적인 주장은 잘 제시했는데요,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민족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스탈린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별로 여기선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글의 레닌주의 기초증 가운데 이 농업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민족 문제에 관해서는 좀 상당히 소홀하게 돼 있어서, 민족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스탈린이 지은 민족 이론이 있거든요. 스탈린이 민족 이론에서 2번 글을 썼다는 거 알죠? 혁명 이전에 한 번 썼고요. 나중에 30년대도 한 번 썼는데요. 혁명 이전과 30년대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스탈린이 혁명 초기에 썼던 거고요. 근데 실제로 더 많은 영향을 줬던 것은 많은 식민지 해방국가 민족운동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건 이제 후자이고요. 그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민족 이론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 농업 문제에 관해서는 스탈린이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다른 책을 조금 역사책을 참조를 해서 약간 보완을 했습니다. 그 부분, 보완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탈린이 일단 민족 문제, 농업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부터 이제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레닌주의 기초는 프로 독재 이론이지 농민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스탈린의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이 농민 문제는 스탈린에 의하면은 프로 독재 이론에서 나오는 2차적 문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농민 문제를 볼 때 단순히 고립된 문제로서 살펴봐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제국주의 아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기본 어떤 실전적인 목표와 연관해서 이 농민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 문제를 어디까지나 프롤레타리아 혁명, 다시 말하자면은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동맹을 어떻게 맺느냐라는 이런 문제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게 스탈린의 기본 입장입니다. 읽어볼게요. 농민 문제는 임박한 부르주아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동맹군으로서 농민의 문제이므로 프로 독재 문제 가운데 일부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제2 인터내셔널의 이론적 지도자들은 농민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왜냐하면은 이들이 주로 서구라는 농민 문제가 해결된 서구라는 조건 아래서 이론적 활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리고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농민의 어떤 협력, 동맹,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농민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 문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농민 문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민과 프롤레타리아의 동맹이 필요하니까. 동맹을 맺으면은 농민들을 이해해야 되고 농민들의 요구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2 인터내셔널의 지도자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농민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 독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농민에게는 혁명적 역량이 존재하며, 이제 반면 흔히 그 당시 많은 막스주의자들, 특히 제2 인터내셔널의, 그리고
러시아의 맨셰비키들은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농민 보수성. 사실 이제 과거 혁명에서 유럽 혁명에서 여러 번 농민들이 이런 보수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상이 서로 바뀌었는데요. 자, 거기 반해서 이제 스탈린 또는 레닌은 농민에게 혁명적 역량이 존재하며 그래서 프로레타리아를 위해서 활용하다라고 했는데 동맹을 맺는다는 얘기죠. 프로레타리아 동맹을 맺을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농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농민의 모든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경우 농민을 동맹군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돕는 그런 농민운동을 지지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이제 스탈린의 관점은 그런 거죠. 농민 문제는 어디까지나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 그래서 프로레타리아와 농민의 동맹을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동맹을 맺고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이제 추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농민운동을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어서 이제 스탈린은 이제 1905년부터 1917년까지 이 레닌이 농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17년 이후부터 1917년 2월부터 1917년 10월까지 농민운동을 어떻게 풀어나갔는가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로레타리아 혁명 이후에 농민 문제가 어떤 문제가 대두될 것인가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역사적인 설명입니다. 두 번째 1905년부터 1917년까지 이제 농민운동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스탈린이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당시 부르주아 혁명의 이제 지도자들은 소위 카데츠라는 정당을 통해서 조직되어 있었는데요. 처음에 농민들은 부르주아 혁명을 지지하는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이죠. 카데츠라는 정당,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을 지지했는데 점차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당 카데츠를 이제 넘어서서 볼셰비키, 사회주의자들과 볼셰비키를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됐다. 간단히 한마디 말을 쓰니 그렇게 정리를 하죠.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05년 이후 1917년까지 4차에 걸쳐서 소위 이제 지방의회, 두마라고 얘기하죠. 지방의회에서 농민들은 실물 교육을 받았다. 거기에서 카데츠들은 소위 부르주아 지도자들은 토지 혁명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고 반면에 이제 볼셰비키들은 끊임없이 사회주의자들은 끊임없이 토지 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농민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보다는 오히려 볼셰비키를 지지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탈린의 얘기는 너무 이제 간략해가지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역사책을 뒤져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로속에 있는 건 제가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집어넣은 건데요. 조금 부정확하긴 합니다. 대체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참고 삼아 보도록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민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1861년 소위 알렉산더 2세가 내렸던 농노 해방령이죠. 농노 해방령은 한편으로는 이제 농노를 자유민으로 만들면서 해방을 시키고 동시에 이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소위 러시아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농민
농노해방 및 농민 토지 분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만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기만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세하게는 이제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전체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떤 데는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5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한 2분의 1이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토질이 가장 좋은 부분은 아예 뚝 띄어가지고 토지 분배를 안 한 거죠. 지주들에게 소유지로 맡겼습니다. 이거를 절치, 훔쳐간 땅이다 그래서 절치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절치지냐? 법적으로는 지주들에게 있습니다만 사실 대대손손 농민들이 거기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소위 보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절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분의 1 땅 정도는 이제 농민들에게 분배를 했는데요. 분배 방식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분배를 일단 농민 개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르 공동체라는 이제 마을 공동체에 그 권한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가 자기 마을의 농민들에게 2차적으로 이제 분배를 하는데요. 일단 농민들에게 이 땅을 분배를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상 분배니까요. 토지 가격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75%는 국가가 대신 이제 지주들에게 준 거예요. 토지 가격의 75%를. 이거는 이제 주로 소위 증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토지 증권으로 이제 줬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증권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 증권을 통해서 그 지주들을 자본가로 전환시키려는 그런 시도인데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가가 공짜로 나눠줄 건 아닙니다. 그 나눠준 다음에 그 75% 해당되는 그 돈을 농촌 공동체가 갚으라고 명령을 내는 49년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상환을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토지 가격을 굉장히 2배로 높여서 팔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주어졌던 거죠. 만약 다른 사람이 갚지 않으면은 그 마을에서 마을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미르 공동체라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농민들은 이 땅의 가격을 다 갚을 때까지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49년간 농촌 공동체, 미르 공동체에 넘겨줬고 미르 공동체가 다시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농민들은 그 가격을 미르 공동체에 내고 그것을 이제 국가에 이제 납부했던 거죠. 나머지 이제 땅 가격의 25%는 농민들이 직접 지주에게 내야 됐습니다. 근데 애초에 가격이 굉장히 2배로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이 부담 자체가 굉장히 컸던 셈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돈은 돈대로 다 내고 49년 동안 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농민들이 이제 토지 자작 소유자가 돼가지고 자유 경쟁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했었는데 49년 동안은 농민들은 팔아먹을 수도 없고 대신 끊임없이 그 비용을 갚아야 되고 남들이 못 내면 자기가 대신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농민 분급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1905년 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농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봉기를 해서 소위 이제 폭력적인 방법으로 토지 분할을 시도했던 거죠. 먼저 지대를 거부한 겁니다. 돈 안 내겠다는 거죠. 농민들 지대만 안 내면은 토지는 자기가 경작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토지 분배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장원에 쳐들어가서 중요한 건 이제 농기구죠. 농기구와 소 이런 것들이 지주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걸 전부 다 농민들이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의 이제 반항을 하는 지주는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그 집에 불을 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농민 봉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름까지 27개 주 60개 군에서 폭동이 발생했고 심지어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47개 주 당시 러시아가 약 한 60개 주였던 모양입니다. 300여 군에서 농민 폭동이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1899년 레닌은 이제 러시아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당시 그 이미 러시아에서도 이 농민 소위 분급지를 통해서 비록 약한 수준입니다만은 자본주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자본주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을 했었죠.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은 당시 사회혁명당 소위 인민주의자들이 러시아에서는 그 농촌 부다가 일어나는 자본주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미르 공동체라는 공동체 규제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자본주의의 발전이 필요 없고 곧바로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 소위 미르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레닌은 자본주의 발달을 쓰면서 러시아에서도 자본주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레닌은 어떤 점을 강조하냐면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1901년 노동자 당과 농민이라는 책에서 이제 사태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1903년 2차 당대에서 농업강령으로 발전했는데요. 이 농업강령은 이렇습니다. 절치지를 환수하고 상환금을 완전 철폐하다. 그러니까 1861년에 일어났던 농노해방령이 가지고 있었던 불철저한 측면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그런 주장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레닌이 주장했던 주장은 토지 국유화라는 주장이었답니다. 1905년 이후에 이제 레닌의 주장은 1905년 혁명이 일어나자 농민 봉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레닌의 농업 문제에 관한 관심이 좀 변화했는데 이 이후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토지 국유화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1905년 혁명에서 레닌은 농촌에서 봉기를 보면서 자본주의적 발전은 실제에서는 미미하며 이제 자기가 앞에서 얘기했던 자본주의 발달사를 좀 비판하는 측면이죠. 미미하며 봉건적 잔재가 농촌 상황 전반에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결과 모든 토지를 농민에게라는 주장으로 전환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앞에 주장했던 1903년 당대에서 주장했던 강령을 더 발전시킨 거죠. 절치지 환수와 상환금 완전철폐라는 이런 주장에서 더 나가서 이런 주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왕실과 지주, 관청, 교회, 소유 토지를 몰수해서 그것을 국유화시키고 그것을 재분배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토지 국유화와 재분배라는 무상물 쓰겠죠. 모든 토지를 몰수해서 재분배하겠다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서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이 재분배라는 측면이 어떤 의미인지 농민들에게 그야말로 토지를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것인지, 그런데 어떤 부분을 읽어보면은 소유권을 넘긴 건 아니고 단지 사용권 내지 경작권만 넘기는 그런 것 같고요. 또 이 레닌이 많은 측면에서 자본주의적인 소소유제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거고 결국은 자본주의적 농업체제는 소위 집단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넘겨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레닌이 국유화를 주장하면서 재분배를 주장했는데 이게 소유권을 넘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유권을 넘기는 건지 아니면은 집단화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개인에게 넘기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양자의 의미는 상당히 다르죠. 만약에 개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건 제도가 된다면은 부르주아 혁명으로서 농업혁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 집단에게 그 경작권을 넘기는 거다라고 하면은 소위 사회주의적인 농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마 레인에게서는 당시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좀 구분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906년 이제 1905년 혁명 이후에 레닌의 주장이 좀 더 이제 급진화되면서 토지 국유화를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는데요. 이게 이제 1906년 당 수정 강령에 이제 반영되면서 모든 토지 국유화를 이제 전면에 내걸게 되었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이 농민의 이제 정치적 성격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1917년 2월 달부터 1917년 10월까지 여기에 이제 또 한 번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2월 혁명이 일어나자 처음에 이제 입헌민주당이 이제 밀류폭풍과 권력을 차지했다가 5월 달에 가면은 사회혁명당과 맨시베키 중심의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이들은 말로는 토지혁명을 하겠다, 토지를 재분배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재헌의회가 세워지고 토지에 관한 법을 만들면은 그때 분배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농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또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 과정을 스탈린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회혁명당의 강요는 옳았지만은 지주 토지의 몰수를 재헌의회가 수립되기까지 연기하자 농민은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불호혁명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당시 볼셰비키들은 맨셰비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농촌에는 거의 집안이 없었습니다. 거의 농촌의 대부분의 이제 지도자들은 사회혁명당 당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농촌에 농민들이 주로 사회혁명당을 지지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사회혁명당 지지에서부터 점차로 이제 떨어져 나와서 볼셰비키를 지지하게 됐다. 이게 이제 스탈린의 설명인데요. 너무 이제 간략해서 제가 또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뒤에 역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나자 지주는 토지를 외국인에게 지주들이 이제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농민들은 동요를 하면서 농민봉기가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토지를 점거하고 산림을 벌채하고 농기구를 절도하며 이 산림 벌채란 말이 왜 나냐면은 원래 산림은 중세시대 때 공동소유고요. 농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1861년에 농노해방령을 내리면서 대부분의 산과 숲을 전부 다 지주에게 넘겨줬습니다. 아까 2분의 1과 5분의 1의 차이가 그런 것 같은데 토지에는 5분의 1을 지주에게 주고요. 숲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지주에게 줬는데요. 그것까지 합치면 2분의 1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대신 이제 농민들은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농민들이 한이 서린 것인데요. 혁명이 일어나니까 농민들이 산에 가서 직접 이제 벌채를 해버렸던 겁니다. 임시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헌의회 이후로 실제 조치를 미뤘다. 그런데 사회혁명당 지도자이면서 농업부 장관이었던 체르노프라는 사람은 이
농민들의 봉기가 이제 지주가 토지를 외국인에 판매하기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토지 매매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내각의 반대로 이것조차 좌절이 됐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임시정부, 특히 이제 7월 달 되면 코로니로프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전까지 이 사람이 군사령관이었죠.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소위 군대를 동원해서 탄압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나 군인 90%가 농민 출신이었고 징집병이었으니까요. 또 그들이 이제 대체로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 자기 부모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압 명령을 거부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병사와 농민의 연합이 각 지역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로 사회혁명당 자체가 분열됐답니다. 사회혁명당은 농촌의 토지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지역 토지위원회는 농민의 압력으로 급진화되면서 지역 토지위원회 자체에서 직접 행동이 시작됐다. 그래서 토지 분배까지는 하지 못하고요. 지대를 낮추거나 지주의 산림 개발을 지주가 이제 벌채를 해서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죠. 반대를 했다. 자, 그런다 상층 사회혁명당 우파는 하층 사회혁명당 좌파가 분열되었으며 좌파는 점차 이제 볼셰비키 지지로 전환했고 꼬르닐로프 반란 7월달에 있었던 반란에서 볼셰비키와 더불어서 이 반란을 저지했다는. 이제 이때부터 소위 사회혁명당 좌파와 볼셰비키의 협력체제가 세워지고요. 이 협력체제가 소비에트 10월 혁명으로 이어졌던 거죠. 자, 이때 레닌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심지어 초반 8월달까지만 해도 레닌은 여전히 토지 국유화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토지 국유화를 포기하고 농민들의 직접 행동, 토지 분배를 혁명적 수단을 통해서 이제 토지를 분배하는 이제 토지 점거죠, 일종의 그것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닌의 입장은 당시 혁명적 농촌위원회를 수립해서 농민의 자발적 혁명적 투쟁을 호소했다. 그래서 법률을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법률이 오히려 혁명적 주도력이 발휘된 결과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농민의 자발적이고 혁명적 투쟁을 지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지역에서 농촌에서 이제 지지 기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시 이제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대부분 이제 사회혁명당이 이제 토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혁명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항해서 농업 노동자를 조직하려고 시도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이제 거의 집안이 없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농민들의 자발적인 토지혁명을 지지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게 됐던 거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자 10월 26일 소비에트 정부는 토지 포고령을 발표했는데요. 이 사회혁명당이 주장했던 농업강령, 간단히 말하자면은 국유화가 아니라 토지 분배죠. 개인에게 토지를 분배한다는 그런 분배 강령을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논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인용문을 가지고 있는 레닌의 얘기입니다. 레닌이 10월 26일 토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때 나온 얘기예요. 포고령 자체와 요구들이 과거에 사회혁명당이 작성했던 것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누가 그것을 작성했는지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민주적 정부로서 우리는 대중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이제 레닌의 정신.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중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겠다. 네. 근데 그 이전에는
아까 선생님처럼 국유화를 주장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토지의 평등한 분배가 쓸모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농민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농민들에게 완전히 낯선 것이다. 우리는 농민들이 자신의 경험과 고통을 통해 평등한 토지 분배가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이 말을 보면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레닌은 토지 분배가 결국은 생산력을 저하시켜서 오히려 혁명에 방해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닌의 주장은 토지를 국유화시켜서 아마 집단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사회혁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농민들이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토지 분배를 실시하게 되니까 레닌이 전폭적으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자기 스스로 한계를 느끼면은 스스로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면서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을 보면은 아까 재분배라는 얘기가 경작권을 나눠주고 집단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내년의 농업정책을 좀 더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좀 충분히 봤어야 될 것 같아요. 레닌이 왜 상당히 오랫동안 국유화를 주장을 해왔거든요. 혁명 마지막엔 토지 분배를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왜 그가 그처럼 토지 국유화를 주장을 했는지, 토지 국유화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탈린이 주장한 것처럼 농민들이 처음에 볼셰비키를 지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데츠를 지지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회혁명당을 지지했는데요. 점차 이제 농민들이 볼셰비키를 지지하게 됐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결합이 만들어졌고요. 이 결과로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시간상 딱 몇 가지만 이제 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민족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스탈린의 민족 이론을 직접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 문제가 돼서 혹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맨 마지막 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부분이 좀 그렇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 권력 이후에 농민 문제가 제기되는데 회의론자들은 소농민은 사회주의 건설과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시아 농민은 서구 농민과 다르다. 서구 농민은 농민층 내부의 분화에 의해서 자본주의화했으나 러시아 농업은 국유화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대중적 협동조합을 기초로 시장에서 생산의 집단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미 이 시기에 농업 집단화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나중에 농업 집단화를 해본 곧 이어서 나옵니다만은 이 농업 집단화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농업 집단화를 급속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생산자들의 이런 분배를 통해서 소생산자의 농업은 무엇보다도 생산량이 굉장히 낮으니까요. 시장에 비싼 가격으로 농산물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도시 노동자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특히 또 농산물이 부족하게 되니까 혁명 시절에 인플레가 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자기 땅에 나중에 인플레를 예상하고요. 은닉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 결과로 이제 노동자와 농민 사이에 대대적인 대결이 벌어졌었고요. 그 결과 이제 스탈린으로서 이제 급속하게 농업 집단화를 시작할 수 없었는데 그 결과 이제 농민과의 대립이 상당히 이제 심화됐던 그런 역사적 흔적이 있었죠. 스탈린이 나중에 독재자라고 비난을 받게 된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는데 이게 사회주의 혁명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어느 데서도 기본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근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소소유자들은 이런 토지 분배와 같은 이런 소유를 분배하는 그런 정책을 좋아하죠. 그러나 그렇게 분배하게 되면은 생산력이 급속히 낮아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많은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 우리가 그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의 땅을 직접 집단화시키게 되면은 바로 아마 레닌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 소유제로 전환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농민들의 직접적인 감정과 이제 좀 충돌되는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와 하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